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3년 세무사 1차 최종 정리반이요. 최종 정리반.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시험 직전에 이런 내용을 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우리 5년치 어떤 응시자 수와 세법 평균 점수 등인데요. 우리 한 12,000명까지 올라갔어요. 올해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평균이 1차가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애초에 고득점을 맞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그래서 평균 점수가 이제 40점 초반대로 보통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4과목 평균이에요. 이거 세법 평균, 죄송해요. 세법 평균이고요. 과락자 수가 약 그래도 40% 정도, 많을 때는 50%였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또 홀수회잖아요. 그죠? 홀수회가 아무래도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았는데,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건 19년도에는 거의 또 29% 육박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올해 무조건 어렵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려울 확률이 높다죠. 어려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더 좀 보수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해가 될 거예요, 아마. 특히 예측지 못한 재정학이라든지 예측지 못한 특히 이제 선택법에서 어렵게 나오면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남은 기간에 선택법을 하거나 재정학을 막 너무 파라고는 하진 않았죠. 그죠? 어려운 만큼 60, 65 맞아야 돼요. 근데 세 회를 60, 65 맞아야 돼요. 세 회도 어떤 난이도든 60점을 맞출 수 있게 내버리거든요. 요 이제 출제 기간에서. 그래서 이제 통계치를 간단히 다시 한번 가져왔고. 그리고 실제 시험이 우리 세무사 시험은요. 이론형이 약 70%, 약 매년 조금씩 달라요. 매년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70%가 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형이 이제 30% 이제. 그리고 40문제 중에 30문제는 기본 주제와 기출 문제예요. 기본 주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기출 문제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기본 내용으로 바뀌어서 출제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일단 30문제를 해놓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왜? 양이 너무 많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가세, 소득세 하다 보면 법인세는 어느새 막 이제 날아가 있고 또 다시 1회독 때 보면 소득세도 까먹고 이게 초시생의 정상적인 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점 대교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기타세법만 들고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게 항상 들어오는 이제 질문이에요. 근데 법소부 국기국식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만 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거고요. 기타세법은 법소부 중에서 최소 기본 주제를 최대한 하려고 하면 그래도 절대적인 떨어진 점수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걸 보시면요. 실제 이제 작년에는 말 문제가 26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14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나온 영역이 흔히 법소부죠. 우리 기타세법이라 부르는 국기국식이 좋죠. 그리고 국조는요. 계산 문제가 없어요. 계산 문제 굳이 하나 나온다면 국기법에 국세 우선권이라는 파트인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큰 계산 문제를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엄청. 그래서 거의 계산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요 법소부에서 반 이상 출제가 되는데 어떨 때는 4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계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서 매년 좀 한두 문제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으로 약 70%가 말 문제라는 거. 세무사 시험은요. 세무사 시험은 우리 바로 최근에 있었던 회계사 시험은요. 회계사 시험은 반이 계산 문제예요. 반이. 그리고 거기는 1차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런 마무리 특강이 어떤 큰 의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는 상대평가에다 계산 문제가 반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말 문제가 좀 많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일단 1차 합격하기 때문에 요 시험 직전에는 어느 정도의 전략과 이 시험 이 2달 남은 시점에 어떤 시점에 맞는 대비 방법 요런 걸로 좀 하시는 게 그래도 1차 합격을 위한 최후의 어떤 보류 어떤 배수의 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실제 기출문제 문제 순서예요. 처음에 무조건 41번부터 45, 44번이 국기, 그 다음 국진, 그 다음 조처, 그 다음에 소법부 나오고 국조가 79, 80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의 이제 A형과 B형의 순서가 바뀌는 거야. 소득세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소득세 나는 예를 들어 51번이었는데 B형은 그게 60번인 거지. 그 안에서 순서가 바뀌고 요 큰 순서도 비슷해.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막 국기국지 막 조처 이게 막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국기국지 조처까지는 순식간에 부셔야 돼 그냥 순식간에. 거기가 10문제예요. 10문제는 이제 10분 내로 끝내야 돼. 그리고 소득세 풀다가 오씨 뭐 양도세 계산형이야. 바로 제껴. 법인세 계산 제껴줘.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쭉 제껴서 오히려 다 풀고 시간이 남아야 돼요.
왜? 계산 문제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걸 다 스킵하는 거야, 일단 말 문제를 싹 풀고, 아니면 정말 간단한 계산 문제 있죠. 뭐 의료비세 공제, 소득세 뭐 인적 공제라든지, 뭐 정말 내가 잘하면서 간단한 계산 문제, 그게 출제했으면 그거는 바로 푸시면, 요게 일단 1회도 거쳐서, 그리고 오히려 말문제 중에 내가 제낀 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말 문제가 또 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 문제 중에 막 엄청 어렵게 좀 나온 좀 지엽적인 파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그거 좀 스킵하면, 일단 요게 한 40분 풀고, 한 30문제 정도 풀었으면은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올해. 사실 40분 풀어서. 왜냐면 재정학도 시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 30분, 35분 풀었어. 그리고 이제 한 40분 풀었으면 이제 한 5분에서 10분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5분, 10분 동안 이제 마킹 다 하면서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건드리다가 나오면요. 출시생 기준으로 한 32개? 33개 풀면요. 성공적이요.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한 수강생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막판에 이제 말 문제를 또 꽤 빨리 풀어야 돼. 우리 세법 최근 말 문제가 조문이 길어지고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말 문제도 오래 걸려요. 여러 번 읽어. 이게 왜 안 읽혀지고 맞는 거 아리송해 계속 아리송해 연속이고 5개 중에 3개는 지웠는데 2개가 남았어. 결국 이 50% 싸움에서 내가 정답을 찾는지는 굉장히 이제 막판 꼼꼼함과 디테일, 법조문을 굉장히 눈에 익으셨나 요런 거에 달려있죠. 요양서 엄청 본다고 요즘 말 문제 잘 안 풀려요. 굉장히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비생이 올해 1차 수험 대비생이에요, 이거. 올해 1차 수험 대비생이 들으셔야 되고요. 최소한의 진짜 마지막에 약간 지푸라기 심정으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그래도 말 문제를 맞고 싶다 하는 분이 수강하시는 강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최소한의 계산과 말 문제 위주로 할 건데 말 문제도 어려워. 어차피 지금 공부해봤자 틀릴 거 이런 것들 제껴줘.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말 문제. 그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16개 이상은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말 문제가 출제돼요. 그 16문제는 4시간씩 8번 강의에서 맞추게끔 하려고 저는 노력해요. 제가 무조건 맞춘다 이렇게까지 확신없지만 16개 진짜 맞추자.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법령이 그대로 나와요. 참고로 법령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거의 90%, 가끔 교수님이 법령을 좀 응용하거나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나오는데 그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수험생의 어떤 이해 영역이고,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오는 말 문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막판에 본 법문구야. 이게 맞는지는 알겠어. 법문구가 이게 그대로 나온 건 알겠어. 그럼 적어도 그걸 소거하면서 정답을 맞춘단 말이에요. 내가 봤던 지문에서 이게 달라. X네. 이렇게 OX로 맞출 수만 있게 하더라도 말 문제는 좀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또 다른 시험들을 많이 본 수험생들은 요 방법으로 세무사 1차를 통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이 방법을 좋아하진 않고 기본반 때부터 안 하는 이유는 우리 2차까지 합격해야 세무사 시험이라는 거죠. 2차까지. 근데 요 방법이 2차에서는 안 먹힌다라고 했었죠. 주관식 시험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죠? 지금 60일 남은, 현재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60일 남았어요. 우리 동영상 보는 여러분들도. 이때는 정말 이제 2차 시험 진짜 통과 전략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방법 속에서 시험의 합격을 위한 그런 최선의 커리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문제 특강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매주 프린트로 매 시간마다 프린트로 관련 법령 제가 필수 관련 법령 그냥 뽑아줄 거예요. 법령 그대로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요게 그냥 시험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실제 법문구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자꾸 눈에 익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실 때는요, 법문구 좀 한두 번 넘어가며 보시고, 가독성이 좋게 빠른 회독하는 거는 ND 같은 요약 써요. 가독성. 근데 ND 워낙 뚝뚝 끊겨져 있고 표를 한 번에 딱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막상에 여러분들이 당장에 한 다음 주 주말 GS와 보더라도 잘 안 읽힌다는 느낌이 처음에 들 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읽힌다. 이게 뭐 내가 객관식에서 봤던 거랑 문제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객관식 뭐 하도 많이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많이 봤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봐야 이제 잘 익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마지막에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관련 법령에서 조금 함정 꼬우면 틀리잖아요. 일단 뭘 할 거냐면 올해 OX 지문을 먼저 할 거예요. OX 지문. 요거를 프린터 끝에 제가 넣어놨어요. 각 챕터마다 최정의 OX 지문을 넣어가지고 일단 말 문제를 잘라면 OX 판단을 잘해야 돼요. OX. 이 지문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뒤 마지막으로 300제. 요게 300제가 요거예요. 요거 300제가 이거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이제 드리는 건데, 참고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일부러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제 또 커리를 잘 타셨다면 기본반 때부터 최소 3회독 이상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거의 이제 외워졌어. 선생님 이제 정답이 거의 보이는데요. 이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문제들을 좀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타시험 문제들. 타시험. 우리 세법 시험과 유사한 냐의 타시험 문제들. 근데 타시험 문제를 그대로 쓰기에는 좀 너무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이제 개정세법에 맞게 매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 변형해요, 사실. 타시험 문제들을 변형한, 우리 시험에 맞는 스타일로 변형한 300제고요. 여기는 말 문제가 중점이지만, 그래도 대표 계산 문제는 한 문제씩 실어놨어요. 대표 계산 문제. 딱 접대비 계산 하나, 기본 계산 하나. 근데 그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평소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법한 포인트를 넣어서 또 여러분들이 객관식에서 안 봤던 포인트들 위주로 또 짰기 때문에 다 새로운 문제예요. 다 새로운 문제예요. 여기는 다 기출 변형이고 타시험 문제 제가 제작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깨우침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막 틀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300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반복하시면 돼요. 작업을. 그래서 규제는요, 법령은 그냥 뽑아드려야 돼요. 법령을 뽑아드려야 돼요. 법령 그대로니까 법령을 이제 유인물로 뽑아드릴 거고요. 이게 300제예요. 300제. 아직 이제 표지가 우리 책을 저도 어제 받아가지고 이제 못 찍었는데 작년이 250주였는데 올해 50문제 더 추가시켰어요. 50문제 추가하고 모의고사를 하나 실어놨어. 마지막에 전범위 모의고사 한 번 더 하라고 맨 끝에는 제가 모의고사 40문제를 시간 제거 한번 해보라고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또 300문제가 완성이 됐어요. 참고로. 그리고 요 시점에 이제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냐면요. 지금부터는요. 막 기본서 읽고 사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매일 공부 시간이. 문제풀이 모의고사 보고 틀린 거 체크하고 틀린 거를 이론서 찾아보고 이렇게 이론서를 처음 먼저 보기보다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요. 애초에 지금 시점은요. 그렇다고 아예 책을 안 보시면 안 돼요. 이론서도 너무 모르거나 내가 약하거나 헷갈리는 것들은 이론서는 본인이 정한 거 그냥 본인이 정한 이론서도 계속 끊임없이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막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로는 좀 진도를 쭉쭉 뺀단 말이에요. 문제도 막 금융수도 전범위, 사업수 전범위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니에요? 금융수도 5개, 사업수 5개, 근로수 5개 이렇게 쭉쭉 진도 빼야 돼. 이제 쭉쭉 일명 가로 풀기식으로 쭉쭉 진도 빼면서 문제를 많이 푸시고요. 말 문제는요. 이제 시험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할 때요. 지금 2달 남은 시점부터는요. 문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문제수를 줄여야 된다 그랬죠. 왜? 아는 거는 지금 시점 2달 지나도 맞춰요. 이제 지금까지 맞췄던 거 과연 2달 안 봐서 틀릴까? 맞춰요. 사람은 맞춰요. 그런 거는 이제 복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과감히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라고 했었죠. 우리 말 문제에서 1, 2, 3, 4 하고 있는데 정답은 3번이었어. 그래서 정답을 3번에서 맞췄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 2, 3, 4 중에서 1번은 너무 많이 봤어. 이거 너무 쉬워. 이거 개 쉽지. 재화의 정의야. 이런 걸 지금 볼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용역의 정의야. 이런 걸 안 보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간주 공급 중에서 이게 예를 들어 조금 좀 까다롭고 낯선 지문이거나 조금 내가 헷갈렸어. 이 정답이 3번 작았지만 4번이라 고민했었어. 그거는 여기 좀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 좀 체크를 해놓고 이거는 내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다음 해도 갈 때 4번 지문만 본다라는 생각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4번 지문만. 그래서 2회독 도래했는데 4번이 이제 쉬워졌어? X.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체크.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헷갈리는 선지들을 잘 정리해서 객관식 문제들을 확 줄어야 돼. 이제 완전 압축 공기처럼 확 줄어서 각 챕터마다 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져야 돼요. 굉장히 적어지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나중에는 한 3번 남아있는 거. 요 3번 남아있는 거 보는 거야. 거의 이제 한 2, 3주 남았을 때는요.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왔어요.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어려운 선지들 계속 보고요. 쉬운 석지는 이제 과감히 지우셔서 양을 줄인다. 그리고 헷갈린다. 문제만 보고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요거를 이론서로 보시는 거예요. 또는 계산 문제 같은 거 봐도 틀리고 못 틀렸지? 해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예 이론을 좀 봐야 돼요. 이론을 좀 보셔야 돼요. 그거를 빠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지만 찾는 것도 빨라. 많이 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썼지? 막 이렇게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봐야 돼. 이건 2차 가서도 계속 해야 되는 작업이요. 문제 풀고 이론서, 문제 풀고 이론서, 문제 풀고 이론서, 문제 풀고 해서, 문제 풀고 해설 떨어져요. 문제 풀고 해서 떨어져요. 문제 풀고 이론서야. 문제 풀고 이론서. 해설은 참고만 했지. 해설은 요 부분이 틀렸구나 했는데 그것만 외우면 어차피 못 풀어. 시험에 똑같이 안 나오니까요. 어차피 그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공부 작업이니까 시간 낭비야. 해서 그냥 쓱 보고 이거 틀렸나만 보고 책을 보라 그랬어요. 항상 책을 보라고.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제수를 줄여야 돼. 문제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주 이래도 일단 목표로 하시고 더 빨리 하면 더 좋아. 더 빨리 하면 더 좋아요. 2주 이래도 더 좋아요. 지금 막 금융소득 마스터해야지 이러면은 시험 전날까지 1회도밖에 못해요. 2달 1회도밖에 못해요. 2달 동안 1회도 하고 들어가면은 다 까먹어 있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 그러려면요. 지금 알려드렸던 방법처럼 해도 3주일에도 또 빡세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잘 이렇게 0점을 잡은 분들은요, 제가 하는 어떤 방법이 뭔지 느낌이 와. 아,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한 게 알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속도가 되면 국기법 전범위 복습이 3시간에 끝나야 돼. 냉정하게 더 빠르면 2시간에 끝나야 돼. 국기법, 그 많은 국기법도 계속 보다 보면 너무 쉬운 거야 이제. 그리고 어려운 파트들, 어려운 지문들만 몇 개 안 남아요. 2시간에 1회도 갈 수 있어요. 국진법 1시간에 끝내야 돼. 그걸 그 8문제를 3시간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근데 지금은 국기법 배운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낯설죠. 좀 낯설지만 보다 보면 그게 엄청 빨라져요. 조처법 거의 뭐 10분 컷이지. 이거 외운 거니까, 그냥 외운 거니까. 국조법 한 30분 컷? 30분 컷 정도로 후루룩 보셔. 그거를 거의 한 4시간에 볼 수 있어요. 12문제를. 법인세 무한정이야. 사실 법인세도 4시간에 보면 사기꾼이지. 사실 그죠?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최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법인세, 소득세는요. 부가세도 한 이틀, 많아야 3일 내일에도 되셔야 돼요. 부가세 전범위를 그 정도로 만들어 버리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최대 3주로 이래도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 2주, 그 다음 또 한 2주, 그 다음 1주 하면요, 남은 2달 동안도 4-5번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2달 동안 점수를 오히려 극대화하는 거야. 선생님, 저 오늘부터 진짜 밤새서 해서 소득세를 마스터 해볼게요. 금연수부터 마스터 할게요. 사업수 마스터. 이거 진짜 안 된다고 했었어요. 절대 안 되는 그거 방법이에요. 절대 안 되는 방법. 그래서 요런 기간으로 남은 기간을 달려보세요. 남은 기간 달려보세요. 근데 지금부터 엄청 바쁠 거야. 지금부터는 마음을 다시 먹어야 돼. 지금이 우리 대학교 시험으로 치면은 중간고사 시즌이요. 솔직히 중간고사는 저희 전날 벼락치겠는데 2달 전이 저희는 거의 그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워낙 양이 많고 과목이 5과목이 실질적으로 원가까지 하면요. 그죠? 게다가 올해 홀수에서 어려워요. 거의 주말도 최소 그냥 아예 막 풀로 달리지 않고요. 좀 늦잠을 진짜 잠을 보충해야 되지만 주말 이틀 다 놀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주말 하루는 평일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는 좀 쉬면서 한 반나절 정도, 한 두세 시간 정도. 한 일요일에 저도 개인적으로 쳐도 생각을 해요.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때 더글러리도 좀 살짝 보고. 내일 나오고 있어요. 내일. 그리고 굉장히 또 위기인 게 WBC 야구가 있어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당장 지금 한일전이 열리기 때문에 미칠 수 있는데 한일전은 봐야죠. 한일전은 봐야 되는데 그 외의 경기 보지 마세요. 그 외의 경기 하이라이트 잘 나와요. 하이라이트 잘 나오게 하이라이트 보세요. 2달 동안 달리셔주세요. 2달 동안은 달려야 돼요. 우리 2달 동안. 그렇게 해서 마음가짐 좀 잡아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제 국기법으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총칙 가볼게요. 총칙. 사실 총칙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저처럼 거의 돼야 돼요. 저처럼 총칙 용어의 정의 아주 가끔 나와. 두 번째 기간과 기한 계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뭐 나와도 너무 쉬워. 볼 게 없어. 장애가 복구되어 복구할 수 있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다음날 뭐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공휴일 다음날 볼 게 없어. 일장에서 그나마 볼 건요, 서류의 송달, 4번의 인격, 요 2개가 중요하죠. 사실상 이 2개가 시험에 잘 나오고 나와도 그나마 조금 까다롭지. 그리고 근데 보다 보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인격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얘는 소득세법, 다른 법인세법, 개별세법과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인격이 중요도는 가장 높아요. 중요도는 가장 높은데 뭐 출제 빈도수로 보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1차 지수가 쉬워가지고 요런 거에 하도 많이 보면은 목차가 아예 보여야 되고 뭐가 많이 나왔는지는 문제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막 일정을 막 2시간 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이제 총칙을 봐볼게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정말 나올 법한 것들, 뭐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거 대신 포인트 괄호에 가산세는 징수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산세는 스스로 아니면 정부 뭐 고지에 의해서 내거나 내가 따로 이자 계산해서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계산해주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가산세 정의 뭐 너무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납세 의무자는 별표시죠. 특히 3, 4번 별표시 항상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거나 또는 다른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굳이 영어의 정의 뽑자면 납세 의무자, 납세자 요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일단 납세자가 훨씬 큰 개념이 있죠. 납세 의무자는 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되 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징수 의무자는 납세자죠.
남의 것 내주는 분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납세자예요. 그래서 항상 괄호에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내는 게 정석 오답이 되는 거고,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런 자도 납세에 들어간다. 괄호도 보셔야 돼요. 우리 세법 말 문제는 괄호도 꼭 읽어주셔야 돼요. 괄호 건너뛰면은 한 문제 이상 틀려요.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 2차 납세 의무자, 세 번째 보증인, 요런 분도 포함해요. 요런 분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면서 징수 의무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납세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차 납세 의무자는요, 이거 연대 납세 의무자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처음부터 하나의 조세 채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고, 2차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보충적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의 용어도 싹 보시고요. 이제 서류의 송달로 가볼게요. 서류의 송달. 쉬운 것들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에 맡기고. 지금 4시간씩 8번 32시간밖에 오늘 7번인가 심지어? 7번인 것 같은데? 아무튼 7번 8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뭐 할 거냐면 국직은 우리 무료 특강으로 항상 올라가 있으니까 국직 못해요. 근데 국기는 좀 어려워서 다시 해드릴 거야. 국기, 법소부, 말문제 2번씩 4번 할 거야. 2번씩 4번. 내 목표는요. 7번이면 한 번 보강해야 돼. 2번씩 4번. 국기 2번, 소득 2번, 부가 2번, 법인 2번. 거기서 최정의 말문제. 매년 나오는 말문제. 요거만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만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OT니까 요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정말 급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북한 분들에서 국기법, 국진법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챕터를 선별해서 하면 안 돼요. 챕터를. 국기국집 왜냐면 양이 적고 양이 적은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양에 비해 내 문제는 많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국기국직은 막 챕터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다 하세요. 이거는 올 하세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일단 설명드릴게요. 절대. 왜냐면 매년 나오는 것도. 이것도 기본법 때부터 알려드리면 이것만 한다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VAT, 소득세, 이제 법인세, 필수 말문제죠. 필수 말문제. 이거는 해야 된다. 일단은 각 챕터의 1장은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1장이 납세 의무자가 보통 규정되어 있어요. 일단 쉬워. 그리고 꽤 잘 나와. 뭐 매년 나오는 거지만 꽤 잘 나와. 1장 안 하면 무슨 수능 때 우리 지수하라고 안 하고 수학 보는 거야. 뭐 그런 정도니까 이거는 거의 심각한 배신행위예요. 1장 공부 안 하고 들어가겠다는 건. 그리고 부가세라면 1장에 사업장이 또 은근히 잘 나오고요. 거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되는 가서 같은 꽤 굵직굵직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1장은 굉장히 잘 나오고요. 2장은 100% 해야죠.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가세를 이해하는 거는요. 2장이에요. 2장이 뭐냐면 재화의 공급, 용의 공급이요. 여기는 많으면 2문제까지 나와. 그리고 2장을 알아야지 과세 표준을 풀 수 있어. 2장은 무조건 해야 돼. 여기에 재화용 공급, 용의 공급, 간주 공급, 공급시기 요거 4개 배우는 거예요. 그 파트는 달달달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달달달 해야 돼. 2장은 달달달. 그리고 5장 과표. 그리고 과표도 매년 한두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이게 2차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1, 2, 5장이 초필수 주제야. 1, 2, 5장의 초필수 주제. 여기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매년 무조건 해야 되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 말 문제가 잘 나온 챕터가 납세 절차. 말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세금 계산서. 요게 투입 대비 그 가성비가 일면 좋다라고 하죠. 공부한 거에 비해 꽤 잘 나오는데 내용이 많이 없고 뭔가 쉬워.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런 막판에 말 문제를 맞추려면 요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요런 것들.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고, 그냥 거의 무조건 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뭐 의제 메이스도 좀 하고 겸용사업자도 하고 간이가세도 하고 좀 그러는 거죠. 당연히 다 하는 게 원칙이요. 다 하는 게 원칙이요. 지금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했다가 막 선생님 여기서 잘 안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소득세도 당연히 1장 무조건 하셔야겠죠. 1장은 납세 의무자, 납세지예요. 근데 이제 소득세는 1장이 또 잘 나오는 게 납세 의무 범위라고 해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 요런 중요한 이론이 담겨져 있어요. 공동사업장에 관한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이 사실 조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장 굉장히 무조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게 5장인가? 뭐라고 설명드리면 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죠. 소득금액 계산 특례는요 매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심지어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10문제 중에. 왜냐면 여기가 공동사업장, 부계부, 2월 결손금, 그 밖에 소득금액 계산 특례
중요한 소득세 이론들, 특례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파트야. 그래서 주로 말 문제로 잘 나오는데 심지어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 결손금, 이월결손금 문제. 요거는 올해 회계사에서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결손금, 이월결손금 문제.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이상 출제될 수 있는 초 A급 파트예요. 매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소득금액 사트레는. 그러니까 요 두 문제 깔고 가는 거야. 또 깔고 가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무조건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원래 매년 출제되는 게 사실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은 사실 이 시점에 내가 그동안 양도를 잘 안 했다, 과감히 제끼는 전략일 수 있어요. 워낙 양도 많고, 양도하면서 양도 너무 많고 내용도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잘 끌고 오신 분들은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은 과감히 2차 때 빼시는 것도 전략이에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 말 문제가 잘 나오는 것들, 납세 절차, 당연히 소득세 납세 절차, 그리고 인적공제, 세액공제. 여기서 한 문제 이상이 무조건 나오죠. 인적공제, 세액공제. 왜? 이거는 외우면 맞추잖아. 사실 금융소득 매년 나와요. 근데 금융소득 하나 모르면 틀려. 그리고 꽤 어렵게 나오면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필수 주제까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근데 금융소득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좀 쉬운 것만 위주 하시고 좀 너무 어려운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말 문제 꿀파트, 말 문제 꿀파트.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는요, 당연히 1장 납세 의무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연도 납세지수 잘 나와요. 법인세 1자 자체가 꽤 잘 나와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에 따른 납세 범위와 더불어서 각종 사업연도가 의제 규정이 있잖아. 합병시, 연결시, 그런 거 이제 통합해서 총칙이라고 잘 나와. 이게 총칙이야, 총칙.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건요, 손익규속 시기, 자산부채평가. 요것도 많게는 2문제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매년 또 잘 나오는 게 부계부. 말 문제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로 잘 나와. 여기는 거의 이제 필수 주제야. 말 문제로 내가 이거는 꼭 맞춰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투입 대비 그 효과가 괜찮아. 투입 대비 효과가 괜찮아요. 물론 접대비는요, 입금 쪽, 송금 쪽 다 중요하죠. 입금, 송금 쪽. 송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게 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접대비 잘 나오죠. 근데 접대비가 만약 어렵게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느냐? 못 풀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오래 걸리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런 거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 필수로. 그리고 올해는 또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의제배당 쪽이랑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님 쪽이 사실 올해 A급 주제죠. 왜냐면 우리 합격했을 때 2차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님 쪽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차부터 나올 확률이 높을 뿐더러 2차까지 나올 확률이 높아가지고 요거를 좀 그래도 해놓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송금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업무연수연차, 감가상각비, 대소금, 대소충당금, 각종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연금 충당금, 이게 다 송금이야 사실 이쪽 파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콕 집어서 뭐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말 문제로 잘 나오는 또 납세 절차, 말 문제로 은근히 잘 나와요. 여기는 왜냐면 10문제나 내야 돼요. 10문제나 내셔야 되기 때문에 챕터별로 골고루 그래도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의 한 챕터당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어떤 주제는 계산 문제로 나올지 말 문제로 나올지 랜덤이야. 근데 요런 주제들은 무조건 말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서 잘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셨을 때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효과가 좋은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필수로 깔고 갔어요. 요것만 국기 8개죠. 거의 다 맞춘 데가. 조초도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 조초를 빠먹었네. 큰일 났네. 뭐 조초, 올이에 올. 근데 우리 국조는 수업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 나올 쪽집게로 중요한 포인트 정도 하고 들어갔어요.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추고 시작해. 그것도 한 문제는 맞추는 전략으로.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 10개를 깔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요런 거만 하더라도 16개 과락은 넘어. 이거 그죠? 요 챕터에서 이거 무조건 나오고 이거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요것도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요런 것만 이게 자 해도 16개는 맞죠. 40점 넘겨요. 근데 매년 40점 못 넣은 사람이 아까 통계 봤더니 40%야. 12,000점에 40%가 과락을 못 넘겼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것만 그냥 미친듯이 이해 안 돼도 그냥 외워버려. 그냥 법조문 그대로 하니까 40점은 넘겨야 돼. 사실 냉정하게 40점도 못 넘기고는 아예 세법 방향성을 못 잡고 시험을 전범위 회독을 너무 못하고 그냥 들어간 거야. 준비가 아예 안 됐다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40점은 피할 수 있다. 40점 과락은 피할 수 있다. 과락은 피할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만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송달로 가볼게요. 송달. 우리 송달은요, 우리 1항. 이게 실제 그냥 법조문 그대로예요. 진짜.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깜짝 선생님,
선생님이 막판 특강한 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법조인을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그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우는 게. 그래서 첫 번째, 국기법,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는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뭔가를 알리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하는데, 명의인한테 일단 보내주세요. 우리 명의인한테 보내주세요. 명의인은 서류에 있는 자, 서류에 있는 자, 명의자. 만약 이제 명의인 같은 게 주소, 거소 같은 게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공시 송달로 가는데, 지금은 원칙적인 송달말로 배우고 있다. 그래서 명의인의 집, 주소, 거소, 사무실 뭐 이런 데 보내는데, 전자 송달은 참고로 이제 이메일 주소나 홈택스 같은 데 저장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근데 이제 정말 잘 나는 필수 주면 연대납세의무자죠. 연대납세의무자는 오답으로도 잘 나와. 연대납세의무자한테 송달할 때 원칙은 명의자를 대표자로 두고 있어요. 연대납세의무자는 하나의 주소치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모두한테 쏘는 거냐, 아니면 대표자 한 놈한테 보내면 그 한 놈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우리 세금 내야 되는데 알려줄 테니까 한 사람을 보내도 괜찮냐? 후자죠. 한 사람을 보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 유리한 자야. 없으면 징수 유리한 자야. 대표적인 상속세라 그랬죠. 상속세는 대표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자녀와 아내분이 예를 들어 상속이 되었을 때 아내분, 이제 성인한테 보내는 게 맞죠. 막 우리 초딩한테 상속세 고지서 상속세 뭐 안 내면 알려봤자 엄마한테 갖다 줄 거 아니야. 그게 유리한 자 이런 건데, 다만 자가 또 잘 나오죠. 고지독촉같이 개별적 확정을 요하는 서류 두 가지는 모두에게 반드시 각각 송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 오답은 고지독촉을 포함하여 뭐 대표자 명의인으로 하면 없으면 유리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모든 서류를 각각 송달한다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사망은요 나름 이 안에서 최근 개정이야. 요게 나름 한 3년 전에 들어와서 이런 최근 지문들을 그래도 넣은 경향이 있으니까 넣은 건데요. 우리 명의자 이제 송달 받아야 할 자가 감옥에 가신 거죠. 유치장 이럴 때 감옥에 체포됐을 때는 집 주소로 보내봤자, 옛날에 이 조문이 없었을 때는요 당연히 1항 원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소로 보내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감방에 있는데 이제 집에 보내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지. 당연히 감옥으로 보내시는 건데, 감옥에 있으신 분의 법정 대리인이 교도소장이에요. 교도소장, 뭐 경찰관서장, 이분들이 수감자의 법정 대리인이 되면서 이분들한테 보내면 이분들이 편지 왔어요 수감자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요 장한테 보내는 것이지 종전 집 주소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셨어. 그리고 이제 송달 방법으로 가볼게요. 교부, 우편, 전자수도 방법으로 한다. 원칙이죠. 근데 고독, 강, 정 네 가지 서류는요 반드시 등기우편을 쓰셔야 돼요. 우편 송달할 때 등기우편은 수령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막 출근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은 편지를 보내도 뭐 집에 없으시면은 등기우편 송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우편이 원칙이야. 일반 우편. 그냥 편지함에 두고 오는 게 원칙인데, 아무래도 중대한 막 가사세가 있을 수도 있고 세금을 내라라는 고독, 강, 정 네 가지 서류는 등기우편 써야 되는데 다시 예외가 있어요. 다만 자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워딩 그대로 이거는 너무 기니까 여기보다는 소득세법 고지서네, 부가세법 고지서네, 또 각종 국세에 대한 또 고지서네, 요런 고지서의 경우에는 50만원 미만까지는 소액이다. 소액 고지서만큼은 징세비를 좀 절약시키자. 등기우편이 비싸니까 요 소액 고지서는 일반 우편 송달하는 것으로 그냥 두자라고 해서 이제 50만원 미만은 이제 일반 우편이 가능해요. 네, 우리 또 세무사 시험에서 뭐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또는 100만원짜리는 등기우편 쏘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짱나지만 이런 좀 안 외우기에는 좀 찜찜해. 왜냐면 올해 나중에 이제 회계사 1차 시험도 혹시 먼저 풀어보셔도 되고, 요런 강의에서도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반영해서 풀 텐데, 여러분들의 최근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게 제가 시험을 드릴 텐데, 올해 회계사 시험은 유난히 숫자 장난이 엄청 많았어요. 날짜, 금액 이런 걸로 원래 장난 안 치는데 올해는 막 60일을 90일을 내고 3개월 2개월 내고 100만원에 300 내고 이게 되게 많았어요. 말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세무사님도 또 그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 내가 안 외웠으면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세무사 보수적으로 말문제는 뭐 이런 거 좀 살짝 그래도 막 봐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걸로 막 주로 내진 않더라도 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뭐야 씨, 뭐 이런 거 안 나온다는데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부에 대한 송달은 공무원이 직접 주는 건데, 이 다만죄 때문에 본 거예요. 이분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당연히 요즘 시대에서 뭐 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만나실까요? 가능하죠. 이런 것들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송달 쪽에 필수 지문이 거의 4항이죠. 왜냐면 유치 송달, 보충 송달이 담겨져 있어요. 즉 송달 장소에서 바달죄를 만나지 못할 때는요, 종업원들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가족이 되겠죠. 이분들한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또는 그분들이 정당한 사유 시 거부할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정당한 사유 시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 시 거부할 때. 싫은데요, 제가 왜 세금을 내야 되죠?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오늘 없어진 대로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거부하시면 두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 문구와 더불어서 가끔 판례가 출제되는데, 부재 중일 때 두고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단순 부재 중인 경우는 다시 찾아가서 손댈 노력을 해야 되지, 부재 중인 사유만으로 두고 오시면 안 돼요. 심지어 첫날 갔을 때 거부를 한 거야. 싫어요, 엄마 싫어요. 이러면 문 막 안 열어주고 그래. 그래서 일단 너무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쫄아서 갔어. 다음날 가봤는데 집에 안 계셔. 그때도 두고 오면 안 돼. 거부할 그 당시에 두고 오셔야 돼. 거부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툼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야지만 두고 올 수 있고요. 유일하게 또 보충 송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파트 경비원이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사실상 편지를 관리하고 택배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가 자리 잡힌 아파트라면요, 그분들한테 보충 송달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조문에는 없더라도 사리 판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예시에 아파트 경비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송달은 아무래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메일을 막 애용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 어르신분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한 경우만 해당하죠.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송달하기 전에 이분이 전자로 이미 신고 납부를 하고 있다면 전자로 할 수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로 신고 납부했다면 그 시점에 전자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생소하니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더 조문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필수 지문들 위주로 보고 있는 거고, 공시송달로 가볼게요. 이제 공시송달은요, 일단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얘는 이 사람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송달의 효력을 강제로 발생시켜서 후속 세금 처분 같은 걸 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거를 세무서 게시판, 인터넷, 홈택스 같은 데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시송달했다가 납세자가 저한테 세금 내라고 언제 알려준대요?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교부송달, 우표송달, 전자송달을 하려고 막 노력해봤지만 정말 할 수 없을 때, 그때 공시송달을 정말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송달받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첫 번째가 해외에 있다? 큰일 나요. 해외에 있고, 왜요? 국제 송달이 가능해요. 이제 국제 송달이 왜 안 돼? 해외에 있는데 송달이 곤란해. 하필 우크라이나에 계신 어떤 우리나라 납세 의무자였던 거야. 전시 상황이잖아요. 송달이 가도 막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확실히 불면하. 정말 예외적인 사유일 때 공시송달 하는 거예요. 단순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해요. 서류에 있는 주소로 이제 보내봤는데 그건 없는 주소야. 말도 안 돼. 그래서 공시송달. 등기일표를 쌌는데 부재 중이야. 반송돼가지고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 우리 책임이 되면 안 되겠다. 공시송달 해야 되는 거고, 2회 이상 방문했을 때 최소 또 괄호에 오늘 방문 내일 방문 하면은 의미가 있겠냐. 이 사람이 장기 출장 갔으면은 오늘 갈 수도 없고 내일 갈 수도 없을 테니까 처음 방문한 기간과 마지막 방문한 기간이 3일은 지나서 가라. 이런 거야. 3일은 지나서 가라. 3일 이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나 방문해왔는데 수취인이 부재 중으로 확인돼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해 인정된 경우, 이 4가지 사유는 눈에 꼭 읽어두세요. 4가지 사유 꼭 눈에 읽어두시고, 공시송달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공시송달 외에 송달의 효력은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편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우체국의 뭐 실수라든지 우체국의 행정 오류로 다른 데에 배송이 돼가지고 한참 뒤에 배송이 됐다. 근데 이거 발시인 줄도 모르는 국세 중에서 우리 예전에 보냈어요. 우체국 잘못인 거 어떡해요. 가산세예요. 이러면은 납세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발시인 주의가 아니라 도달한 때는 현실에서 편지함에 들어온 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본 때가 아니라 볼 것으로 인지되는 예상되는 때. 근데 전자송달은 이제 전자 우편조수의 입력 또는 홈택스에 저장된 때죠. 입력된 때,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저장된 때. 참고로 요즘 이제 더 우리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실무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 A라고 하는 거랑 세무사랑 그 두 개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위하고로 많이 넘어갔어요.
G 사무실도 위하고로 바꿨어요. 이게 윈도우 기반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행사도 많이 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막 3년 하면 150이래. 3년 한 번에 가면 150이래.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 저 처음 써봤는데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계열사무소도 보니까 위하고 많이 쓰죠. 위하고 갑자기 전자하니까 생각나네. 어쨌든 입력된 때 저장된 때 입력된 때 저장되고 봐셔야 돼요. 실제 입력해서 이분이 수신 확인해서 열람하는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어. 그럼 일부러 막 전자수단하는데 안 봐서 세금 안 냈다 뭐 이런 말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열람하는 시점이 아닌 입력 저장될 때요. 그게 이제 도달한 때의 전자 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은 그래도 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 일단 법인 아닌 단체, 단체인데 법인은 아닌 거야. 왜? 법인이면은 각 법에서 등기라는 행위들을 통해서 법적 등기를 부여받으면서 법인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모여서 뭔가의 행위를 하는 단체가 되었지만 등기는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지만 개인도 아니야. 단체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지? 얘 법인이야? 개인이야? 법인이면 법인세 뽑으러 가셔서 뭐 세율도 9% 19% 내는 거고요. 순자산 증가설로 모든 소리 내는 건데 단체가 개인소득세법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세율이 6에서 45면서 여러 이제 과세부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꽤 중대한 이론으로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막 엄청 빈도수는 아니지만 일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남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잘 안 보이네 여기는 검정색이어서.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으로 보아. 보아가 의제하여요. 야, 다른 데서 법인 아니지만 우리 세법은 항상 실제로 중요시 여기고 어떤 또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실질이 법인 아니냐, 심지어 공익법인 아니냐. 공익법인 요건 중에 하나가 수익을 분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의지하여 국세기부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요, 허가인가 등록이 가장 중요해요. 허가인가 등록, 관청의 허가인가, 관청의 등록을 맞아 사단재단, 급여계 단체, 대표적인 이제 교회, 뭐 절, 이런 종교단체라든지. 그래서 등기는 안 됐지만 허가인가 등록을 받은 이런 것들은 비연의 법인으로 인정해주자. 우리 세법에서. 수익을 구성한테 이제 분배하시면 다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 공동수합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영업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아니한 요건이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2항이랑 비교하실 때 신청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야 요러한 요건들만 추적하면 신청 승인 안 받아도 당연히 법인으로 의지한다. 일명 당연의제 법인인데 당연의제 법인이라는 워딩이 조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계에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야. 사실 당연의제 법인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참고로.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신청해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요러하면 법인으로 보아. 당연히 이거 세법은 법인으로 의지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두 번째는 유경의 같이 장학재단 같이 공익목적 중에 공익목적 사익목적이 만들고 공익목적의 재산출연, 공익목적의 재산출연이 이제 법인격 요건의 출발점이에요. 그 이후에 등기까지 받으면 정말 우리 어떤 한국 어떤 상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법에 의한 법인이 됐지만 지금 등기는 안 됐죠. 등기만 안 됐지 그 등기 전 법인 절차인 공익재산출연을 했다면 유경의 같은 비영리 법인을 다시 한번 보겠다. 그래서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으면 다시 법인으로 의지하겠다. 그래서 이 워딩 잘 읽어두시고, 두 번째는요 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이게 길어요 일단. 당연의제 법인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그죠? 요런 허가인가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익목적 재산 출연이 없는 상태야. 그러나 다음의 건 모두 갖춰야 되고 다음의 건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 승인 체크하세요. 신청 승인범위라 불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요건 3가지를 충족하셔야 돼요. 요건 3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법인으로 보아 국기법, 세법을 적용한다. 동질성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요, 내부, 즉 단체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단체로서, 공동체로서, 법인으로서의 성질들을 지니고 있다. 그게 단체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가 있을 것. 두 번째는요, 단체 명의의 수익, 단체 명의의 재산이 독립적으로 있을 것. 세 번째,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있을 것. 이 3가지 조건 충족하면요 비영리법인 성격으로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조건 충족하면서 신청 승인 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어요. 비영리법인 참고로.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에 관한 의무는 누가 해야 되냐? 이거는 납세 의무자 말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관한 의무, 누가 세금 이행을 해야 되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대표자 또 세무사 두고 있으면 세무사가 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비영리법이 직접 자료받아서 처음 신고해봤는데, 비영리법이 세금 신고 말고도 그 사용처를 행정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영리법의 거래처가 한 명 있어가지고 소속돼 있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기견, 애완 그 고양이 같은 거 돌봐주는데 기부금 받은 거 어디에 명확하게 썼는지 이런 거 마치 결산처럼 손익계산서 작성해야 되더라고. 2월 말까지. 이게 세금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런 거 날라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세무사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넘어가서 요거까지 필수지문 봐야 되는데, 2항에 따라 즉 신청 승인법인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그 과세가 끝나면서 3년 1+3년까지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변경이 안 돼요. 한번 법인으로 인정받았으면요, 최소 1+3년 동안은 법인격으로 유지하셔야지. 네가 유리할 때는 법인으로 지내다가 또 소득세법이 유리하니까 소득세법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또 법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제 혜택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명 계속적용 원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년 좀 외우셔야겠죠. 그러나 승인 취소를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않아야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지문이어서 넣어놓은 거야. 최근 지문에서 사항은 우리 원래 국립대학교는 비과세 법인이었는데 요 법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그 비과세 법인이 아닌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실질은 우리 세법에서 여전히 비과세 법인인 거야, 국립대학이. 근데 다른 법에서 명칭이랑 어떤 성격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국립대학이 아니니까 일반 대학법인이 되면서 비영리법인 과세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이 될 수 있으니까, 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군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 납세 의무는 적용할 때 얘를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말자. 즉 납세 의무자로 보지 말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공립학교라는 게 비과세 법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다른 법에서 바뀌었지만 우리 실질은 여전히 비과세 법인이다, 국립학교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종족규정처럼 비과세 법인으로 봐주자. 그 전에 국립, 공립학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립학교도 영리사업이라는 걸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영리사업에서 본 돈은 당연히 세금 내야지. 다만자 요 법인이 설립 근거되는 법률에 따라 교육, 연구활동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이야. 외의 수익사업. 미세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꽤 큰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교육,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이니까 이거 진짜 영리 수익사업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나름 한 2년 전, 3년 전에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요. 기출에는 안 나왔어요, 아직. 기출에는 안 나왔어요. 기출문제 볼 때는 본 적이 없는 거야. 기출문제 외우다가는 이런 질문 나왔을 때 처음 보는데 틀렸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법령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진화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진화되면 아직 OX 보지 마시고 진화되면요, 이렇게 보는, 아까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요 이제 법인으로 보는 이제 단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수주로 정리하는 거예요. 단체가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진짜. 법인으로 됐을 때는요, 이게 비영리 법인인데 여기서 이제 비영리 법인이 돼요. 이렇게 있다 해보자.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규정은 크게 당연의제 법인이 있고 신청 승인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구들 잘 기억해 주시고, 이때 이거를 다시 한번 법인세법에서는요,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돼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수익사업의 한정에서 생기는 거죠. 모든 소득 내는 거 아니에요. 수익사업 한정에서 내는 거고, 토지 등 양도소득법 있을 때 이런 거 세금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런 거 세금,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상증세법으로 간다면요, 우리 상증세는 사실 1차에 안 나오지만 상증세법 간다면 이때도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증여세 납세무 생길 수 있어요. 증여세 납세무. 근데 대부분 공익법인들은 과세가의 불사유 조문에 따라서 일단 공익활동에 쓴다라고 해놓으면요, 내가 증여받은 재산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 영영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사후관리해요. 공익활동에 잘 쓰는지, 안 썼다 하면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가 이제 이거 아니라면, 당연 신청이 아니라면 개인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개인소득세. 소득세법으로 가는 거야. 소득세법 적용하는 거야, 이제. 근데 소득세법 적용할 때는 케이스 케이스가 이익을 분배하냐, 이익을 분배하지 않냐라서, 분배하면 이제 공동사업이 되는 거야. 공동사업이 되니까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가야 돼. 각 구성원별로. 근데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요, 해당 단체가 하나의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 지우자가 되면서 단체가 납세의무 지는 거예요.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소득이 단체 귀속되어 있는 거죠. 단체가 번 돈을 다시 단체가 쓰고, 단체 명의로 부동산 사고, 이렇게 단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조문 표현이라면 단체를 1거주자 1비거주로 본다. 이건 소득세법 조문으로 연결돼요. 소득세법 조문으로. 근데 왜 한 칸을 더 넣어놨냐면, 이익을 최근에 개조되게 일부만 분배할 수 있어요. 이익을 일부만. 이때는 위 두 개 콜라보야. 분배되는 부분은 구성원별로, 분배되지 않은 부분은 단체가 납세를 지면 되는 거예요. 일부 분배할 때까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요 관련 규정도 소득세법에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체가 우리 국세기법에서 정한 당연 신청 승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 단체는 소득세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아울러서 막 흩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맘먹고 어렵게 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OX는 빠르게 지금 7지문이니까 한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OX 정답이 없어요. 우리 정답 들어야 돼요. 정답이 제가 직접 알려드려야 돼요. 약간 하드 트레이닝이에요. 하드 트레이닝.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PDF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오며 가면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 그 태블릿 PC 활용해서 공부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법령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법령 보는 게. 그래서 법령을 나름 요약해서 시험에 나올 게 막 실제 법령 보는 거는 사실 좀 하드한 게 몇 조 몇 항을 쫓아간다,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그런 것들을 좀 뺏어 출제하다 보니까 요 자료를 좀 많이 보시고요. 참고로 여기서 좀 안 배우는 게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상 잘 선별해서 제가 주제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요. 납세 의무자 정의 틀렸죠. 괄호에 징수 의무자는 제외함이요. X예요. X. 우리 2번은 기한 연장이라는 조문에 있어요. 우리 천재지변 등으로 아무래도 세금 신고가 좀 어렵다든지, 가족이 심각하게 좀 아파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이제 열거된 사유가 있다면 신청에 의해서도 직권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데 국세기본 쪽은 신고, 뭐 각종 청구 이런 기한들이 연장될 수 있고요. 납부기한 연장되는 조문은 참고로 국세징수법으로 법의 위치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요 사업의 중대한 위기가 처했다는 사유로는요. 신고기한 연장 안 되고요. 신고는 해야 되지만 세금을 낼 능력은 좀 떨어졌죠. 지금 막 부도야. 그래서 납부기한만 연장돼요. 신고기한 연장 안 되고 참고로. 그래서 신고기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맞는 질문이요. 신고기한 연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요. 맞는 질문.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사유 참고로. 서류를 구비했을 때 수령인이 송달서에 서명 날일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적도록 되어 있지 공시송달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공시송달은 그 4가지 열거된 사유일 때만 하는 거예요. X예요. 이것도 X. 이건 X. 이건 O였고.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입력될 때 저장되도록 한 것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되는 것이지 대표직에게 송달을 원칙으로 하나? 틀렸어요. 대표적 송달 원칙이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요. 그래서 X예요. 고지 독촉 잘 보시고. 우리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는 일반 우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고지서 등기우표 틀렸죠. 등기우표가 원칙이긴 하나 50만원 미만짜리 소액 고지서는 일반 우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고요. 사실 마지막 지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마지막 지문은 판례예요. 참고로 판례예요.
교부 송달의 장소에서 송달받을자가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가지고 계시죠? 이윤엽씨 뭐 와이프시죠? 하면서 거기 던져줬다. 안 된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라기 되면 판례예요. 그래서 X예요. 그 동군에게 서류를 고비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차라리 두고 오는 유치송달을 하셨어야 되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분한테 이제 교부하는 것이 안 된다요. 법적 엄격해서 원칙에 있어. 그래서 7번 X예요. 7번 X. 요거는 판례여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300제로 가보세요. 이제 300제로 한번 가보세요. 자, 1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같이 풀어보고 나중에는 좀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1번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조세 법률주의는요, 법의 중요한 요건, 특히 과세 요건이라 불리는 거 있죠. 1번이 어떻게 보면 조세 법률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과세 요건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수의 동의하에서 법이 제정돼야 되지 행정부에서 이런 걸 짜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입법부요. 입법부가 우리는 정부예요. 우리는 정부의 소속위원들이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을 누가 뽑냐? 국민들의 투표로 뽑아요. 결국 국민의 의사의 다수결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 다수결 원칙으로 법이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는 조세 법률주의가 짜져 있고요. 취지가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권자의 자의적 발동을 보호해서 과세권자가 자기한테 그냥 세금만 우리가 걷으면 되지, 우리 세금 걷는 게 일이잖아 하면서 납세자의 예측에서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법기준 같은 거 만들어서 징수하면 안 되는 헌법의 대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5번을 먼저 보시면요,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고, 취지가 지속권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핵심은 두 가지가 과세요건 배제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과세 요건이라는 중요한 세금 내용은 법에서 정해야 된다. 입법부의 법에서 정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1번의 연장선이고요.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는 건요, 세법을 물리해서 그대로 엄격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는 게. 그래서 3번에 엄격 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유추 적용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틀린다는 거예요. 원칙은 엄격 해석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로 보라면 엄격 해석 원칙만 100%막 고수하는 거 아니고 상황상 케바케로 법문구의 의미와 취지상 조금 더 유추 확장 해석하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항상 원칙을 힘있게 보셔야 돼요. 원칙을. 그리고 2번은 좀 어려운데, 일명 소급가세 근처에 관한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요건이 추가됐잖아요. 원래는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다.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에 살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를 급격히 추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급가세 금지다. 나는 이제 예전에 산 거, 예전에 이분이 사고요, 이제 갑자기 법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거주 요건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나는 예전에 산 거기 때문에 내 주택은 거주 요건 없어도 된다. 이 거주 요건 들어간 거는 소급가세 금지 원칙이다. 이 이후에 취득한 이제 주택만 거주 요건이 들어가야 비과세를 하는 것이지, 나는 이 법 개정되기 한참 전에 샀으니까 나는 거주 요건 안 들어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소급가세 금지 원칙을 들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거야. 어렵게 규정했지만 시행 이게 경과 규정 같은 거야. 법 개정되고 발효한 게 아니라 이 규정은 내년부터 1년 중에 하겠다. 그리고 미리미리 공표하고 양도소되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재량권에 의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과세하는 투기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급격히 개정했다 그래서 심각한 어떤 예측에 대해서 심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면서 미리미리 또 이제 알 수 있었던 사항이다. 언제든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요거는 소고과세 금지가 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2년 이상 보유해서 팔아야지만 비과세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2번에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면 제껴도 돼 사실. 다툼이 있는 판례의함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지문에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요. 1번 가산세 정의 읽어보세요. 왜? 맞아요.
2번 세법의 정의에는요 참고로 국세법이 안 들어가요. 국세기본법과 세법이라 그러지 세법 속에 국세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원래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따로 빼서 만든 게 국세기본법이어서 세법 속에 국세기본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국세에는 재산세가 들어가지 않죠. 재산세는 참고로 지방세법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에요. 요거는 우리 연대납세무자란 이렇게 나왔는데 잘 읽어보시면 이거 2차 납세무자 개념이에요. 납세무자 5번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인터넷에 접속해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홈텍스트에 저장시켜 놨는데 얘가 두 번 눈에 안 봐. 2번 동안 안 봤을 때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나쁘게 다음날에 철회한 것으로 봐요. 안 보내? 전자로 보내는 게 의미가 없구나. 고지독초 모두에게 각각 손해낸다. 부재중용에 두고 오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 3번에 부재중인 경우 둘 수 있다. X고요. 상속 개시된 경우 재산관리 있을 때 재산관리한테 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유치장 규정 읽어보시고 반복되는 거 너무 쉬우니까. 4번 공시손해를 옳지 않은 것이면요 송달받아야 할 제 주소 등이 해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까지 꼭 보신 다음에 14일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하면 14일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서만 함께 해야 되는데 세무사 게시판 적절한 장소 이용해 공시할 때는 다른 공시서만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그리고 5번 2회 이상 방문해서 송달하려고 했는데 부재중 확인돼서 송달하기 곤란도 인지될 경우에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을 보는 공송달 사유. 넘어가시고 5번 6번까지 풀고 쉴게요. 5번 6번까지 풀고 쉴게요. 우리 이렇게 원래 시험에도 우리 세무사 시험도요 국세기본법이라는 출제법의 명칭이 문제에 다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5번에 보시면요 국기법, 소득세, 법인세 요거는 세 가지 법을 아울러서 출제했다는 문제예요. 옳은 것은이고요. 1번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요.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시면 안 되고요. 분배하지 않고 심지어 신청 승인받아야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수익을 분배하지 않다라고 나왔다고 막 맞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거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어차피 틀렸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세금 의무는 대표자, 관리인이 이행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요.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근데 정답보다 3, 4, 5, 1, 3, 4, 5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야. 1거주자로 보려면 단체의 소득을 분배하지 않았어야 돼요. 단체 소득을 분배하면 이제 단체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각 구성원별로 납세무자이기 때문에 1거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머스트의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반드시 1거주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시면 이제 단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단체도 그냥 소득의 어떤 통로 정도야. 통로 정도. 구성원이 납세를 지니까. 그러니까 1거주자가 보아야 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4번 허가 인가를 받은 사단으로서 등기는 안 쳤지만 등기는 안 친 것은 승인 얻어야 법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때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다면 당연한 법인이 되죠. 참고로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될 거예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이 될 거예요. 공익법인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1, 3, 4, 5 공부하는 느낌을 하셔요. 2번 맞췄다고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3번 같은 거는 나 같으면 체크해서 다시 봐야 돼. 그죠? 그 의미를 봐야 돼. 왜 틀렸는지. 6번 옳지 않은 것을 보시면 1번 이제 맞는 집으로 봤네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해당하는 국외 투자기구를 요거는 소득세법 내용이야. 참고로 국내 원천소득 실질 귀속자로 하면 그 국외 투자기구를 1. 비거주자로서 납부를 진다. 맞는 지문이요. 그리고 2020년에 신설됐네요. 아까 그거 전환군의대화 법인이 법인의 어떤 법률 근거가 된 고유 연구할 때 지장이 없는 법인의 수익을 하는 경우에 납세를 중요할 때는 전환군의대화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봐야 돼요. 이때는 별도의 법인으로 봐서 납세를 진다야.
수의사업 외에 그냥 공익활동에 있었던 것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전환대개적 공립학교로 보는 것이지, 요런 수의사업들은 별도의 법인으로 봐서 납세물을 진당을 하고 나야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돌아가서 모습할 때 이 법조 봐보세요. 이 두 가지를 혼합해놔서 오답이 되죠.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조문은 외외 조문을 원칙과 혼합해서 오답을 구성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우리 세법 말문제에서는 그런 거에서 많이 낚여요. 왜? 비슷하게 본 것 같거든. 비슷하게. 4번 신청 후 승인받은 법인은요 계속주행 원칙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1+3년 동안은 거주자 비거주로 변경할 수 없고요. 비영리법인 지위에서 이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고, 공익목적 출연으로 재산 출연했는데 등기만 했다.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한다?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법인 틀렸네. 이것도 죄송해요. 5번도 틀렸네.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바꾸기로 3호가 지금 틀려있다. 3호가 틀려있네요.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아니면은 3호를 틀린 걸로 보던지. 그래서 이제 1장을 배웠으니까 대충 이제 느낌을 잘 보셨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또 안 했네. 죄송해요. 우리 8, 90번을 안 했었는데 8, 90번 있었구나. 8, 90번까지만 보고 진짜 쉽게요. 죄송해요. 우리 8, 90번이 이어서 있었네. 우리 8번. 허가 인가받은 설립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해제 법인이기 때문에 신청 승인의대 법인으로 본다. X지문이요. 8번 X지문이요. 당연해제 법인이다. 9번도 공익목적 재산 출연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대표자가 승인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X지문이요. 당연해제 법인이요. 당연해제 법인. 10번 한번 읽어보시면요. 맞는 지문이요. 이렇게 거주자로 비거주자로 변경 안 되는 계수주의 원칙 조문이요. 그래서 10번은 5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